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효성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 4편을 모은 오디오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꼭지. 술 잘 먹는 효자와 술 못 먹는 불효자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술을 잘 먹는 사람과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술 잘 먹는 사람은 효자라고 소문이 나고 술 못 먹는 사람은 불효자라고 소문이 났다. 술 잘 먹는 사람은 장에 가면 여러 사람이 보는 데서 어머니 드린다고 좋은 반찬을 사곤 하였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술은 좀 많이 먹지만 자기 어머니 드린다고 맛있는 반찬을 꼭 사는 걸 보면 참 효자야. 하고 칭찬하였다. 그러나 동네 사람들은 술 못 먹는 사람이 돈이 있어도 반찬 꾸러미 하나 사서 집에 가는 것을 보지 못했으므로 천하의 고약한 놈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술 잘 먹는 사람이 좋은 반찬 한 꾸러미를 사서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들을 만나자 이 사람은 야, 이거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샀는데 집에 가져갈 것 없이 여기서 볶아 먹자. 하고는 다 먹어버리고 집에는 빈손으로 갔다. 술 못 먹는 사람은 해가 지고 장이 끝날 무렵이 되어서야 자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것을 사서는 안주머니에 넣어서 집으로 가곤 하였다. 집에 가서는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어머니 혼자 쓸쓸하게 계신 방에 들어가서 장에서 사온 것을 꺼내어 어머니께 드렸다. 그는 이렇게 소문나지 않게 효자 노릇을 하였다. 두 번째 꼭지. 떼약볕에서 글을 읽는 아이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붓장수가 붓을 짊어지고 현풍곽씨가 모여 사는 동네에 들어갔다. 그 마을에는 서당이 있어 아이들이 툇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자그마한 소년 하나가 햇볕이 뜨거운 떼약볕에 앉아서 땀 흘리며 글을 읽고 있었다. 아니, 저 아이는 왜 시원한 마루 위에서 글을 읽지 않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마당에 앉아 땀을 흘리며 글을 읽을까?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렇게 생각하며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다. 얘야, 내 성이 무엇이냐? 네, 이 앞마을에 사는 곽가입니다. 몇 살이냐? 7살입니다. 너는 왜 다른 아이들처럼 시원한 마루에서 글을 읽지 않고 볕이 내리쬐는 곳에서 땀을 흘리며 책을 읽고 있느냐? 우리 집 형편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남의 집에 가서 폰파리를 하여 저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가 남의 집에 가서 땀을 줄줄 흘리시며 일하여 받은 돈으로 저에게 책과 붓과 먹과 종이를 사주십니다. 아버지는 떼약볕에서 논을 메고 밭을 매며 땀 흘리시는데 저는 시원한 데 앉아서 글을 읽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려고 떼약볕에서 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붓장수는 그 아이의 갸륵한 마음을 칭찬하고 열심히 공부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좋은 붓을 선물로 주었다. 그 아이는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꼭지. 효자상을 타려다가 곤장 맞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민심을 살피기 위해 평복을 입고 대궐을 나와 밀행하였다. 지금은 대통령 사진이 있고 텔레비전이 있어서 대통령의 얼굴을 다 알지만 그때는 사진도 없었으므로 비밀리에 순행하면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동지섣달에 임금님이 지방을 순행하는데 어떤 사람이 냇가에 얼음을 깨더니 발을 벗고서 물로 들어갔다. 이상하게 생각한 임금님이 물었다. 당신 얼음을 깨고 들어가 무엇 하는 거요? 어머님이 물고기를 잡숫고 싶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장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옷을 걷어 올리고 맨발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았다. 어머니를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금님은 그 사람의 집을 물어서 알아두고 다른 곳을 다녀본 뒤에 그 사람의 집을 찾아갔다. 가서 보니 그의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분이었다. 그 사람은 냇가에서 잡은 물고기를 지져서는 어머니의 숟갈에 떠놓아드리면서 잡수시라고 하였다. 이를 본 임금님은 그 사람의 지극한 효성에 크게 감동했다. 임금님은 대궐로 돌아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리게 하였다. 그의 이웃에 불효자라고 소문난 사람이 한 사람 살았는데 효자상을 타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이 그를 찾아와서 물었다. 자네 어떻게 효자상을 탔나? 그건 말이야. 내가 얼마 전에 얼음을 깨고 물고기 잡는데 지나가는 양반이 보고서 뭐 하냐고 묻기에 어머님이 물고기를 잡숫고 싶다고 해서 잡으러 나왔습니다. 하였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저녁 때 우리 집에 오셔서 그 물고기를 졸여서 어머니께 드리는 것까지 보시고 가셨어. 아마 그 양반이 효자상을 내린 것일 거야. 그래? 나도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겠다. 그 이웃 사람이 냇가에 나가서 얼음을 깨고 있는데 그때 마침 임금님이 또 순행을 나오셨다. 임금님은 먼저 사람처럼 얼음을 깨는 것을 보고 착한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다. 그 이웃 사람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잡숫고 싶다고 해서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였다. 그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서 집으로 갈 때 임금님이 따라가 보았다. 가서 보니 그 사람의 어머니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사람이 자기 어머니 숟갈에 물고기를 올려드리니 그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어떤 일이냐? 그전에는 고기를 사다 먹으면 뼈만 주고 살은 안 주더니 오늘은 별일이로구나.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대궐로 돌아와 그 고을 원님에게 연락하여 그 사람에게 벌을 주라고 하였다. 효자상을 타려던 그 사람은 원님한테 불려가서는 곤장을 엄청 맞았다. 네 번째 꼭지, 친아들과 수양아들의 효성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아들 삼형제를 두었는데 재산이 넉넉하였다. 그 사람은 나이가 들자 재산이 별로 필요가 없겠다고 여겼다. 그래서 새 아들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였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재산을 똑같이 물려줄 터이니 잘 지키며 살도록 하라. 고한 뒤에 300석지기 논밭을 아들 삼형제에게 100석씩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재산을 모두 나누어 주고 나니 정작 노인자기에 용돈조차 없었다. 자식들이 아버지, 용돈 쓰시오. 하고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입을 싹 닫고는 한 아들도 용돈을 주지 않았다. 큰아들의 집에 몇 해 있어도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버지한테 하는 짓이 아주 무관심하였다. 가만히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이놈이 이렇구나. 이제 큰 자식한테 그만 있고 둘째네 집에 가 있어야겠다. 하고 둘째 자식한테 갔다. 다 같이 나누어 주었으니 거기는 괜찮겠지 싶었다. 둘째에게 가니 가던 날은 잘해주었다. 술에 진수성찬에 대접이 훌륭했다. 며칠 지났는데 그 둘째 아들이 어디를 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하는 말이 아버님이 여기 계시면 몇 달이나 계시겠는가? 며칠이지. 그러니 계실 동안 잘 봉양하오. 하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생각하니 화가 났다. 이 녀석은 며칠 만에 내가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이놈도 이렇구나. 내가 갈 것으로 여기는데 여기 오래 있으면 되겠는가? 막내한테 가봐야겠다. 노인이 보따리를 들고 나서니 둘째 아들이 말했다. 아버님, 어딜 가시려고 그러세요?
셋째 놈에게 가서 쉬련다. 그러세요. 안녕히 가세요. 둘째는 빈말로라도 더 있으란 말은 하지 않았다. 좀 생각이 있는 자식 같으면 아버님 어디 가면 별 수 있어요? 제 집에 계시지요. 자식 낳아서 좋다는 게 뭡니까? 큰형님한테 가서 계시다가 돌아가셔도 좋지만 저한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자식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야 할 터인데 잘 가라고 하니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였다. 큰 자식이 형편없어서 둘째 자식은 좀 나을까 싶어 왔건만 그놈도 마찬가지였다. 셋째 놈은 어떤가 하고 문 앞에 떡 들어서니 셋째와 며느리가 나와서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하며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였다. 그래, 너희들 잘 있었느냐? 고하며 들어가 앉았는데 셋째가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거 반찬 좀 사다 해드려요. 아버님이 며칠이나 계시겠소. 오늘 내일 있다가 가실 테지. 하는 것이었다. 둘째 자식은 며칠을 얘기하는데 이놈은 아비가 하룻밤만 자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었다. 노인은 신세한탄이 절로 나왔다. 내가 괜히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구나. 내가 죽은 뒤에 상속되도록 놔둘 것을 미리 나누어 주었더니 내 권리는 하나도 없고 이제 저놈들 밥을 얻어먹어야 하니 분해 죽겠구나. 노인은 홀로 앉아 신세한탄하다가 내가 나가서 얻어먹더라도 내 힘으로 얻어먹어야지. 아들들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하고는 보따리를 싸 짊어지고 나섰다. 정처 없이 가다가 날이 저물었으므로 노인은 불이 반짝반짝하는 큼직한 동네를 찾아갔다. 이 집으로 갈까 저 집으로 갈까 하다가 좀 넉넉한 집에 가야 마음 편히 얻어먹겠다 싶어 소슬대문에 근사한 집을 골라 찾아가서 이리 오너라. 하고 불렀다. 그러자 한 젊은 청년이 나와서 물었다. 누구 찾으십니까? 누구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 지려고 하는데 어떤가? 예, 그러시죠. 좀 누추하지만 사랑으로 드시지요. 노인이 사랑마루에 올라서니까 이 청년은 안으로 들어가 영창문 잠근 것을 다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하였다. 사랑에 들어가니 방석을 내어놓으며 앉으라고 하였다. 인사를 나눈 뒤에 노인이 그 주인 청년에게 물었다. 그래, 청년은 부친이 계신가? 안 계십니다. 어디 가셨는가? 어딜 가신 것이 아니라 제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그거 참 딱하게 되었구먼. 그래, 몇 형제나 되는가? 예, 저 혼자이옵니다. 혼자인데 어떻게 이런 큰 집에서 살고 있나? 예, 그저 농사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녁상이 진수성찬으로 나왔다. 집안의 규범이 기가 막히는구나. 안부인네가 이렇게 조석을 잘 차려 나올 때는 주인이 들어가서 잘 차려 내오라는 말이 먼저 있어야 했을 텐데 나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주인은 안에 들어갈 틈도 없었는데 손님이 온 줄 알고 이렇게 차려내는 것을 보니 대단한 가정 범절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저녁을 먹었다. 저녁을 먹은 뒤에 혼자 아랫목에 누워 있는데 주인 청년이 손님 대접하느라고 사랑에 나왔다. 노인어른께서는 어디 사십니까? 아무데에 살고 있소이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긴 하지만 하도 예의범절이 발라서 아까처럼 말을 놓을 수가 없었다. 자제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나는 자식도 없고 나 혼자 몸이라오. 혼자시면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동가식 서가숙하며 얻어먹고 다니지요. 자식 없는 늙은이가 별 수 있나요?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른 데 가실 것 없이 여기 계시지요. 거처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다른 데 가시지 마시고 제 집에 계셔요. 아니 청년, 당신 집에 눌러 살면 이 늙은이를 어떡할 작정이요? 기운도 없고 무슨 소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늙어 무용지물인데 밥이나 축내고 빨랫감만 늘릴 뿐이지. 아이고 어르신,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저 저는 아직 젊은 사람이고 노인장은 가난한 형편이니 제 집에 계시면 제가 아버지로 모시려고 그럽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어 아버지 소리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르신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조석 범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우렵니다. 그리하여 노인은 그 청년과 부자지간에 의를 맺고 그 집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세월이 지나도 노인을 집에 들어오던 날과 조금도 다름없이 잘 모셨다. 몇 달 후 노인이 집에 있는데 그 청년이 의관을 정제하고는 사랑방에 들러 말했다. 아버님, 오늘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갔다 오려는가? 예, 가면 한 2, 3일 걸리겠습니다. 그동안 편안히 계십시오. 모든 것은 제 가솔한테 맡기고 가니 그저 안심하고 계세요. 그럼 잘 다녀오너라. 노인은 젊은이의 마음 씀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수양 아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니 아들이 가다가 돌아서더니 자기 아내를 불렀다. 여보, 왜 그러세요? 내가 며칠 집을 비울 텐데 사랑방 윗목을 보니까 연기가 나던데 아마 쥐가 구멍을 뚫은 모양이야. 그 구멍으로 연기가 자꾸 나면 아버님이 싫어하실 거야. 내가 바빠서 그러니 그 구멍을 좀 막아줘.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친자식도 그리 못할 텐데 우연히 만난 늙은이를 앉혀놓고서 깍듯이 대접하고 저런 부탁을 하고 가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로구나. 하고 생각하며 마음 깊이 감사하였다. 이튿날 아침 설거지를 한 뒤에 며느리가 뭘 찾느라고 왔다 갔다 돌아다녔다. 이를 본 노인이 물었다. 무얼 그리 찾느냐? 호미를 광에다 걸었는데 어디 가고 없어서 찾습니다. 그건 무얼 하려고? 뭘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호미를 찾아서 삼태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었다. 뭐하러 나가느냐? 아비가 출타하면서 저한테 부탁한 일이 있어서요. 무엇을 부탁해? 저기 아버님 주무시는 방 윗목에 쥐들이 구멍을 뚫어 놓았다며 바빠서 못 때우고 가니 저에게 그걸 때우라고 하였어요. 아비 오기 전에 얼른 때워야죠. 그때는 동지섣달 추운 때라 땅이 다 얼어 있었다. 노인은 쫓아나가서 삼태기하고 호미를 뺏었다. 그럴 것 없다. 내가 어디 가서 이 엄동설 안에 흙을 파겠느냐? 내가 파오마. 아니에요. 진흙 구덩이가 저쪽에 있는데 그 진흙을 파오면 돼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파올 테니 한 움큼 파면 되냐? 내가 갈 게 뭐 있느냐? 내가 가서 파오마. 노인은 며느리의 손에서 호미와 삼태기를 뺏어서 양지바른 진흙 구덩이를 찾아갔다. 가보니 그곳은 눈이 녹았다. 노인이 호미로 흙을 파는데 땅속이 빈 것처럼 텅텅하였다. 이상하여 계속 파보니 솥뚜껑이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솥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푸르죽죽한 것이 있어서 집어내려고 하니까 무게가 꽤 나갔다. 그래서 호미로 긁어보니 반짝반짝하는 것이 황금이었다. 노인은 다시 흙으로 덮어놓은 뒤에 흙을 조금 파서는 가지고 왔다. 노인은 며느리에게 물을 떠오라고 하여 흙을 갠 다음 개늘구로 쥐구멍을 때웠다. 그러고서 며느리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나 시키는 대로 뭐 좀 하려는가? 아버님이 시키시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러면 쌀을 정하게 씻어 가지고 녹음회를 지어라. 며느리는 쌀을 정하게 씻어 녹음회를 지었다. 다 짓고 난 후 말했다. 아버님,
녹음회를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들고 따라오너라. 며느리가 녹음회를 큰 그릇에 담아서 이고는 집을 나섰다. 어딜 가시려고요? 나 가자는 대로 가자. 노인은 며느리를 데리고 그 흙파던 구덩이 있는 데로 가서 며느리에게 거기에 내려놓아라. 라고 하였다. 노인은 녹음회를 거기에 놓고 절을 하며 고사를 지낸 후에 며느리에게 말했다. 호미로 구덩이를 파라. 며느리가 호미를 들고 파기 시작했다. 한참 파니 솥뚜껑이 나왔다. 그걸 끄집어내고 다 파라. 며느리가 그 둘레를 빙 둘러 파고 보니 항아리가 묻혀 있었다. 항아리를 묶고 그 위에 솥뚜껑을 덮은 것이었다. 며느리가 그 항아리를 꺼내어 이고 집에 와서 방바닥에 놓고 쏟아보니 꽤 많은 양의 금이었다. 이것은 내 복이다. 내 복이 아니고 내 복이다. 그러니 잘 간수했다가 아비가 오거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넘겨주어라. 며느리는 자기 남편이 온 뒤에 그걸 내놓으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수양아들이 노인한테 와서 인사를 드린 후에 말하였다. 그 보물은 아버님이 가져오셨으니 아버님 재산입니다. 천만에 그게 왜 내 재산이냐? 그것은 너한테로 온 복이니 그건 내가 처리해라. 수양아들은 금을 전부 팔아서 수양아버지 이름으로 논 수백 섬지기를 샀다. 노인은 수양아들 집에서 마음 편히 잘 먹고 잘 입으며 몇 년을 지냈다. 그러다 보니 친자식 생각이 간절하였다. 노인은 친자식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싫어하고 박대한 것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여태껏 잘 있을는지 의문이었다. 부모를 싫다고 한 놈들이 아무래도 재산을 잘 유지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국리 끝에 수양아들을 불렀다. 할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아버님 분부라면 무슨 말씀인들 거역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자식도 없는 늙은이가 거린 노릇을 하며 얻어먹고 다니다가 너의 집에 와서 너를 아들로 삼아 여태 호의호식하였는데 이제 조금 안정이 되니 나같이 얻어먹는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구나. 그래서 거린 잔치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시지요.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니 몇 달 동안 푸짐하게 하고 싶구나. 소도 잡고 돼지도 잡아 푸짐하게 해서 석 달 열흘 100일 동안 잔치를 하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양아들은 분부대로 음식을 장만해서 잔치를 시작하였다. 아무 골 아무개가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거린 잔치를 하니 모두 참석해 주시오. 하는 방문을 붙였다. 잔치를 열고 보니 전국에 있는 거지들이 다 모이는데 자기 아들 삼형제는 한 놈도 나타나지 않았다. 노인은 속으로 이놈들이 여전히 잘 사는 것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잔치가 끝날 무렵이었다. 저쪽에서 거린 몇 명이 보따리를 걸머지고 오더니 둘러앉았는데 아들 같았다. 몇 해가 지났으므로 자식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도 않고 눈도 어두워 잘 보이지 않으므로 접수부를 다시 확인해 보니 자식들이 틀림없었다. 노인이 양아들을 불러 말했다. 저기 있는 거린들은 오늘 보내지 말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잘 대접하여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큼직한 행랑방 하나를 치우고 새 거린과 부인 자식들까지 그 방에서 재우고 잘 대접하였다. 수양아들이 노인에게 물었다. 저 거린들을 특별히 하루 재우라고 하시니 무슨 연유로 그러하십니까? 그럴 일이 있으니 아무 말도 말게. 다음에 이야기하겠네. 밤이 깊어진 뒤에 노인이 양아들을 불렀다.
너한테 기니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겠느냐? 예, 무슨 말씀이든지 듣겠습니다. 내가 원래 자식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아들 삼형제가 있었는데 하며 노인은 저간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양아들이 말했다.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지만 자식이 하나 둘이 아니고 셋이나 되는데 아드님들이 모두 아버지한테 너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께도 잘못이 큽니다. 한 사람당 100석지기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걸 다 털어먹고 거린이 되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제 부모 싫다고 모시기를 꺼리는 놈들이 잘될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니 내가 그놈들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100일 잔치를 하자고 한 것이다. 잘 살 것 같으면 안 찾아올 테고 못 살면 거지가 되어 헤매다가 찾아올 줄 알고서 말이다. 참, 내 뜻과 같이 되어서 들어왔구나. 그들이 불쌍하니 하는 수 없이 여기서 먹고 자게 해야겠구나. 자식도 자식이지만 어린 손자들이 이런 겨울에 돌아다니는 걸 보니 눈물이 나는구나. 아버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지요. 부모로서 자식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수양아들은 행랑방에서 자는 노인의 아들 삼형제를 불러들였다. 노인이 아들들을 향해 물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그러나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를 얼른 알아보지 못하였다. 몰라볼 테지. 이놈들아, 잘 들어봐라. 100석지기씩 받았으면 평생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 아니냐? 너희가 날 박대하는지라 내가 집을 나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이 집에 들어와서 젊은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조실 부모에서 부모를 섬겨보지 못했다고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자기 집에 계시면 성의껏 봉양하겠다고 해서 수양 부모가 되어 살고 있다. 그래서 여태껏 호의호식하고 잘 살다가 너희들 생각이 나서 내가 100일 동안 거린 잔치를 했다. 내가 얻어먹고 다니던 생각을 하고 불쌍해서 이렇게 잔치를 한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놈들아, 아비도 몰라본단 말이냐? 새아들이 납작 엎드려 1000번 죽어도 죄가 남겠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많아 아버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사죄하였다. 이 집 주인이 착하기에 한량없다. 늙은이 얻어먹고 다니는 걸 제 부모를 삼아 이렇게 봉양하니 거린들에게 논 몇 마지기씩 주어서 먹고 살게 해주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니 이 주인의 처분을 바라라. 그러자 수양아들이 말했다. 아버님, 저분들은 아버님 아들 삼형제이고 저 또한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아버님의 아들이 사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토지 있는 것을 내 형제가 똑같이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것은 안 되지. 그것은 자네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재물인데 그걸 어째서 저놈들을 주느냐? 농사지어서 쌀 몇 가마씩을 줘서 먹고 살게는 할망정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된다. 아버님, 금을 판 돈으로 토지를 사서 아버님의 명의로 해놓았습니다. 그러니 전부터 가지고 있던 제 땅은 그대로 두고 아버님 명의로 된 땅만을 세 형님께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이러니 복을 받아 잘 사는구나. 그래, 고맙다. 이렇게 하여 노인은 또다시 아들들을 먹고 살게 해주었다. 소우쿨 극장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오디오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오전에
오디오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벼슬을 받은 첫날 도윤은 가장 먼저 스승이 계시는 낡은 초가로 향했다. 마루에 앉아 책을 꿰매던 이현 앞에 가서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현은 말없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굶주린 아이 하나 재워준 것뿐인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하룻밤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인 해남 땅 끝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인 송호 마을에는 솔가지 섭으로 울을 두르고 쌀이바자로 삽작을 단 다 찌그러져가는 삼간 초가가 한 채 있었다. 초가는 새 이형을 얹지 못한 낡은 지붕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서 방 안에 누워있으면 구멍난 천정으로 하늘이 보였다. 그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연함은 살된 외아들 도윤이 살고 있었다. 어부였던 아버지는 생사를 몰랐다. 몇 해 전 뱃일을 나갔다가 폭풍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사 지낼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몇 년째 가장이 부재라.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이불 한 채와 금이 간 솥단지 하나뿐이었다. 어촌이긴 하지만 다들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추수한 끝이라. 인심이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은데다 어머니가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는 덕분에 밥을 굶지는 않았다. 하지만 봄이 오고 보릿고개가 코앞에 닥치자 끼니를 이어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어린 도윤이 먹을 것을 찾아 산이나 들로 다녔지만 소득이 별로 없어서 노상 굶을 수밖에 없었다. 원래부터 몸이 약한 데다 노다지 굶다 보니 어느 날 어머니가 끝내 자리를 펴고 누웠다. 도윤아, 오늘 뭐라도 먹었느냐? 알아 누워 있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에 아이는 가슴이 아팠다.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녔지만 죄다 텅텅 비어 있었다. 집안에는 쌀은커녕 보리쌀 한 톨도 없었다. 하루는 온종일 굵은 비가 쏟아졌는데 어머니의 증상이 이상했다. 숨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만 같았다. 도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젖은 옷자락을 움켜쥐고 의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거지 같은 차림을 한 데다 땡전 한 푼 없으니 아무도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다니다 보니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집까지 가게 됐다. 소문에 의하면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자 한양에서 낙향한 선비인데 의술이 뛰어나다고 했다. 선비의 집 대문 앞까지 온 도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나으리, 우리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한 번만 와서 살펴봐 주십시오. 자다 말고 아이의 울부짖음에 불시에 일어난 선비 이현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의원이 아니라 그냥 서생일 뿐이다.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도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서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집을 나설 때 집에 있는 쌀을 죄다 털어서 긁어모았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먹지 못해서 생긴 병 같았기 때문이다. 가서 보니 과연 그랬다. 병이 든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가지고 온 쌀로 죽을 끓여서 주자
죽 한 사발을 얻어먹은 여인은 기운을 차렸다. 아침에 집에 돌아온 이현은 새삼스레 의관을 갖추고는 해남 대둔사로 주지 융신 스님을 찾아갔다. 주지 융신 스님과는 동양인데다 어릴 적부터 동무라 중마고우라면 중마고우인 셈이었다. 비록 성장하면서 가는 길이 유학과 불교라 서로 달랐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이였다. 가서는 아이의 집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절에서 돌봐줄 수 없느냐 하고 물었다. 주지용 씨는 두말하지 않았다. 시자를 부르더니 쌀 몇 말과 약간의 부식을 주면서 그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하였다. 짐을 가지고 시자가 떠나려 하자 엽전 몇 괴미를 따로 챙겨주더니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이현이 물었다. 스님, 시자에게 뭐라고 하였소? 별일 아닙니다. 가서 눈치를 보고 형편이 되면 큰 절에 와서 공양주 같은 일을 하면 어떤가 하고 물어보라고 했소이다. 스님, 그렇게까지 고맙습니다. 주지용신이 웃으며 찻잔을 밀었다. 거사님, 차나 한잔 하시지요. 절에서 나온 이현은 읍내 약종상에 둘러 기운을 보하게 하는 약초를 약간 구매한 다음 아인의 집에 들렀다. 여인은 정신이 조금 든 것 같았다. 이현이 들어가자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만 못하게 하였다. 남녀가 유별한데 다행이다 싶어서 조리나 잘하라고 이르고는 바로 그 집에서 나왔다. 며칠 후 아이가 들려서는 어머니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이현이 물었다. 어머니는 어떠시냐? 다 나으셔서 조금씩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선비님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가서 무언가 할 일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롭다. 내 어머니나 잘 보살펴라. 대둔사주지 스님이 공양주 일을 하라고 하셔서 몸을 조금만 더 추스르신 후에 일하러 다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모두 다 선비님의 공덕이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라. 원래부터 건강하신 분은 아니니 늘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가보아라. 이현은 방문을 닫고 읽고 있던 책으로 눈을 돌렸다. 정신을 모아 경서를 읽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아직도 안 가고 저녁을 짓고 있었다.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까지 끓이고 있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문을 닫았다. 조금 있으니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방문을 여니 아이가 밥상을 들이밀었다. 집에서 가져온 듯 채소로 만든 반찬도 몇 가지 있었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다. 내 밥은 어디 있느냐? 소희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가져오느라 같이 먹자.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아이가 다 했다. 그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너무 늦었구나. 밤새 비가 올 것 같으니 비가 그치면 가거라. 그날 밤 선비는 일부러 헌책 몇 권을 부엌 바닥에 흩어두었다. 물 마시러 새벽에 일어나 불을 밝혀보니 도윤이 부엌 바닥에 앉아 그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읊고 있었다. 내가 글을 아느냐? 아닙니다. 선비님,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서당에 한 달 남짓 다녔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된 이후에는 서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일부러 맹자 가운데에서도 어른들조차 곧잘 틀리는 대목을 골라 천천히 읽어주었다. 인간지, 성선야, 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은 그러자 도윤이 숨도 고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 읊었다. 수지 취하야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그 사이에 외웠는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이현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에 들어본 적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이현은 일부러 문장을 거꾸로 섞어 불렀다. 하야,
취지수유, 아래라는 것은 마치 물의 나아감과 같다. 그러자 아이는 잠시 눈을 감더니 정확한 문장으로 고쳐 읊었다. 유, 수지취하야. 그 순간 이현의 손이 떨렸다. 외우는 재주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재주다. 이현이 일부러 대학의 한 구절을 골라 읽어주자 아이가 단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웠다. 몇 번 더 시험하고는 이현의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이 아이는 생이지지라 하늘이 내려준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천재성만으로는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없음을 이현은 잘 알고 있었다. 이현은 도윤을 곁에 두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그냥 곁에 둘 수는 없었다. 두어 가지 검증이 필요했다. 며칠 더 내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 예, 어머니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도연이 허락을 받아오자 건넌방을 아이에게 사용하게 했다. 이현이 말했다. 오늘은 그만 자거라. 공부는 내일부터 하자.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건넌방의 희미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문을 여니 도윤이 손이 새파래지도록 붓을 쥐고 있었다. 왜 자지 않느냐? 선생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글귀가 마음에 걸려서요. 왜 맹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사람의 본성에 비유했는지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적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적은 글을 이현이 읽어 내려갔다. 물은 막아도 다시 아래로 흐르듯 사람의 선함도 가난과 고통이 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거두신 것도 선함이 다시 흐르게 하신 일입니다. 순간 이현의 눈이 붉어졌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처럼 글을 외우는 아이가 아니라 글의 의미를 고민하는 아이로구나. 다음 날 이현은 일부러 도윤을 데리고 읍내관아의 창고 앞을 지나갔다. 비가 온 뒤라 말리느라고 곡식 자루들이 마당에 늘어서 있었다. 도윤아, 저 곡식 자루가 몇 개나 될 것 같으냐? 아이들은 보통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힐끗 바라보더니 말했다. 30자루입니다. 어찌 알았느냐? 앞줄에 7자루가 있고 줄이 4줄입니다. 뒤에 반줄 더 놓였으니 둘을 더해 30입니다. 이현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보지도 않고 셈을 하다니. 도윤이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바닷가에서 그물 엮을 때 아버지가 줄과 코 수를 이렇게 헤아리셨습니다. 이현은 그제 알았다. 아이의 재주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삶 속에서 길러지기도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이현은 도윤을 정식 제자로 삼았다. 밥을 같이 먹고 글을 가르치고 때로는 장작을 패게 하며 몸을 단련시켰다. 도윤은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다. 병약했던 도윤의 어머니도 대둔사 공양주로 있으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흘렀다. 도윤은 이제 글을 읽는 수준을 넘어 스승과 함께 역사를 논하고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는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렇지만 이현 선비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터라 가난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종종 쌀이 떨어졌고 그때마다 이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팔아 끼니를 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다. 거지 새끼 하나 들여다 집안 망친다. 도윤은 밤마다 글을 쓰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스승님, 언젠가 이 책들보다 더 큰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헛된 말 말고 글이나 똑바로 써라. 그러나 이현은 속으로 알고 있었다.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을. 18살이 되었을 때 도윤은 스승의 낡은 도포를 빌려 입고 과거길에 올랐다. 초시와 복시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더니 마침내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도 장원급제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해남 땅끝 어촌에서 온 이 청년의 깊은 학식과 당당한 기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임금은 도윤에게 직접 어사화를 하사하며 물었다.
너를 이토록 장하게 키운 스승이 누구냐? 도윤은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제가 배운 곳은 한양의 큰 집도 유명한 서당도 아닙니다. 비 오는 밤 굶주린 어린 것에게 문을 열어주신 이름 없는 선비님이 옵니다. 저는 해남 땅끝의 조그마한 초가에서 그 선비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도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비의 이름을 알려다오. 선비님의 조남은 이자 현자를 쓰는 분입니다. 임금은 즉시 명하였다. 해남으로 가서 이연 선비님을 찾아서 모셔오느라. 조정에서 큰 벼슬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궁궐의 시강으로 임명하겠다. 나라의 후학을 기르는 일에 앞장설지어다. 벼슬을 받은 첫날 도윤은 가장 먼저 스승이 계시는 낡은 초가로 향했다. 마루에 앉아 책을 꿰매던 이현 앞에 가서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현은 말없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굶주린 아이 하나 재워준 것뿐인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하룻밤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임금이 내리신 벼슬을 거절하셨다던데 왜 거절하셨습니까? 벼슬은 나 같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그대 같은 젊은이가 맡아야 한다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고 세 사람이 옛사람을 대신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네. 그 후 도윤은 어머니와 선비를 모시고 한양으로 옮겨 살았다. 도윤은 훗날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평생 청빈했으며 화려한 삶을 경계했다. 매번 비 오는 밤이 오면 도윤은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등불을 밝힌 채 나지막이 읊조리곤 했다. 하룻밤 은혜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다. 그는 여전히 빗소리 너머를 귀 기울여 들었다. 혹시라도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 끝에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 가난한 아이가 있을지 모르기에